자, 이제 15번째 이제 끝장내기 55 재건축 재개발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인가 관련 특수 논점이죠. 인가 관련 특수 논점인데 이 자체만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맥락을 좀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자, 주요 개념 정리 보시면 1번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줄여서 도시정비법 혹은 도정법 그래요. 실무에서는. 근데 도정법상의 재개발 사업 혹은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만 다루는데 실무상으로는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적으로 행정법 수험에서는 그냥 몰라도 되고 재개발이랑 재건축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조합을 수립하여 이루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이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조합을 수립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조합을 수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합을 수립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되게 기니 디리미비 해가지고 히읗까지 있죠. 되게 이런 절차로 전개가 되는데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아요. 구청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자 보세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문자적 의미를 보면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합을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이 수립돼서 조합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게 목적인 단체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걸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컨펌을 받는 절차를 이제 구성 승인이라고 하고 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갖고 우리도 재개발 해봅시다 해서 조합을 설립 결의를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제적 과반수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제적 과반수가 아니라 막 4분의 3 이상 동의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결됐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결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구청 가서 또 받아야 죠 그리고 이 조합 설립 인가는 강학상 뭐라고 봐요? 이거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죠. 왜냐면 이걸 받으면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니까 누가 조합이 그래서 이게 특허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름은 인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뭘 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안을 수립해요.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텐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 뭐야? 아파트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공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공사는 누구로 할 것이고 몇 평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사비가 분담을 얼마나 시킬 것인가 이런 거 수립한 다음에 이제 또 결의를 하죠. 그 다음 이거 찬성 받아야 돼. 여기서 그냥 결렬되면 나가리예요. 근데 이제 결의를 또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이제 결의가 가결되었음을 전제로 그거 갖다 이제 인가를 또 받아야 되죠. 구청에 가서 받으면 되는데 이때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강학상 인가라고 보죠. 그죠? 인가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뭐 지으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실 분은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신청 접수 받고 이건 이제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건데 왜냐면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을 수립해요.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이 관리처분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다 들어왔잖아요. 분양 신청이. 그러면 이제 분양 받을 사람들이 이제 확정이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몇 동 몇 호는 누구에게 몇 동 몇 호는 누구에게 이렇게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합총회 결의를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또 뭐 하는 거냐면 이 수립한 것을 컨펌 받는 절차인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그 다수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실제로 많이 나가리가 돼요. 왜냐면 막 누가 왜 나는 이거 받냐, 와 쟤는 저렇게 많이 받는데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조합총회 결의를 하고 근데 여기서 또 가결되었음을 전제로 이제 구청에 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 받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착공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사실 제일 긴 과정이겠죠.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래서 착공하고 준공이 뭐예요? 이제 완성하는 걸 말하죠. 완성 컨펌 제대로 문제 없이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공한 다음에 그걸 이전 고시를 해요. 이전 고시를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에 따라 수립된 그 뭐 몇 동 몇 호는 A에게 몇 동 몇 호는 B에게 이렇게 계획을 플랜을 짰잖아요. 그거에 따라 권리 의무가 변동하게 돼요.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요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몰라도 되고 밑줄 그은 데만 보면 되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그다음 조합설립인가, 그다음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거 사실 네 개만 알면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그래서 그리고 이 네 개의 각각 법적 성질. 얘는 인가, 특허, 그러니까 블록 씌워드릴게요. 얘는 인가, 얘는 특허, 얘는 으, 얘는 인가, 얘도 또 인가, 그죠?
그다음에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안 수립 절차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으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요만큼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요만큼만이 재건축 재개발, 저기 정확하게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다. 다만 이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가학상 특허로 취급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안 수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시옷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구청으로부터 혹은 행정청으로부터 처음 받는 뭔가, 그러니까 인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인가를 받을 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한 번은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허로 본다는 점이 다르죠. 뭐 조합이 수립하는 경우, 조합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랑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20인 미만이어서 소규모로 할 때, 그래서 직접 하는 경우가 다르죠. 그다음에 복습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 인가 청원을 받아 조합이 성립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자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그 기억하고 리을 사이에 벌어지는 법률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요. 성립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무슨 말이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월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뭐 변호사랑 막 변호사 위임 계약도 체결하고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추진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구청으로부터 그래 네가 바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컨펌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후속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의무랑 그다음에 갖고 있던 권리가 얘한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러다 이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째로 다 넘어간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관계 있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발급 절차와 별개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의 적법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는 이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기억해 주시고, 이건 이제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얘기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세요. 그다음 그 밑에 내용들은 이제 기본 강의 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부터 다뤘던 거 이제 동그라미 3번부터 나온 얘기들이고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조문 정리 있는데, 관련 조문 정리를 제가 써놓긴 했는데 보니까 그냥 수험적으로는 얘네를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뭐냐, 조합설립 인가가 뭐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뭐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뭐냐, 총회 의결은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또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봐보시라고 넣어놓긴 한 것 같은데 넣은 게 후회돼요. 그냥 지우세요. 이거 괜히 양만 많아지죠. 근데 아무튼 이거 왜 넣었냐면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되게 복잡한 법들이 있어요. 도시정비법 되게 복잡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인가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곤 한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관련 지문 정리 바로 들어가 볼까요? 2번 지문 볼게요. 2번 지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 구라는 표현을 구태여 계속 꼬박꼬박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구라는 표현을 우리 대법원은 언제 이 표현 쓰냐면 그러니까 판결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법이 개정된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건이 이미 벌어져가지고 법이 다 적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용된 법이 판결하려고 하는 시점에 구법이 되어버린 상황에 그때 그냥 구라는 표현을 꼬박꼬박 집어넣곤 하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루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제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는 소의 이익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소의 이익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해설 보시면 소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대법원이 판결문을 열어보면 요러한 이 블록 시험 부분이요, 이것을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이 뒷부분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대법원은 소의 이익의 존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원하는 것을 취소 판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얻어낼 수 없다면 그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취소 판결로 원고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부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다음에는 직접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다투는 방법으로 정비 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된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네들이 더 이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고 있는 도중에 뭐가 나버린 거냐면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원고가 된 사람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대해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합이 이미 별도로 설립이 돼가지고 이걸 토대로 그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취소해줘도 니네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없으니까 각하시키고 얼른 빨리 얘에 대해서 다시 싸우세요, 이렇게 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길지만 요 소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이다. 그 다음에 뭐 여기만 보면 되죠, 이 블록 씌운 부분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가볼게요. 3번. 자, 얘도 뭐 해설은 그 판결 원문을 열어보면 되게 긴데 그냥 하자 승인 안 됨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 재개발 조합이 성립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 하자를 들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하자 승계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하자 승계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 돼요가 왜 간단한 해법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하자 승계 파트 이미 배웠죠. 그죠? 하자 승계 파트 아직 이 강의에서 심화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하자 승계가 뭔지 아시죠? 근데 하자 승계는 원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원칙이요, 안 일어나는 게 원칙이요, 안 일어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가 일어난다고 본 케이스들을 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하고 조합설립 인가 처분 사이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대법원 판결이 실제로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는 볼게요. 자, 조합설립 인가는 엄격한 요건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단체 결성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위법만을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단체법적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근데 그냥 하자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보아도 무방하긴 하죠. 그런데 자, 비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하자가 조합설립 인가 처분의 하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판시했어요. 아이고 그만 나와라. 자, 판시했는데 자 볼게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다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이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이 위법해가지고 조합설립 인가의 전제가 되는 신청행위가 무효가 된다라고 볼 만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도 위법하게 될 수는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설 보시면 나오는데 나오는 데가 맞는 말이죠. 네. 그때 보시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무효라면 조합설립 인가 처분도 위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이 무효라면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누가 그냥 이루어졌네? 내가 막 마음대로 해야지. 서류 써가지고 그냥 제출해버렸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이 위법으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그로 인하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해질 수도 있기는 하다고 보았다. 자,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특허죠. 그러니까 얘는 쌍방적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신청행위가 있어야 그에 대한 리액션을 이루어지는 것인데 얘가 무효래요. 그럼 얘도 무효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위법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법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뭐 4번은 단타형 판례인데, 자 지금 145쪽 하고 있는 거죠. 4번은 단타형 판례인데,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런 거 그냥 다 사줄게요. 다 필요 없어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냐? 응,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자 해설 볼게요. 해설 보면 이해가 돼요. 자신이 동의하지 아니한 단체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을 받으면 싫더라도 그거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것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는 이 아파트 30년 됐지만 70년 됐지만 난 그냥 살고 싶다. 그리고 막 괜히 공사판 버리는 거 싫고, 그 다음에 난 뭐 돈으로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려는 생각도 없다. 그럼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재산권 지킬 수 있게 그냥 내가 이 아파트 사서 살고 있으니까 형 이대로 그냥 살 수 있는 권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인정돼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더라도 근데 이 설립승인 처분을 받으면 이 재건축 재개발
동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가야 돼요. 그런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참고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법리가 나오고 있는데 단타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싫으면 싸울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싸울 수 있다. 그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는. 그 다음에 5-3번 볼게요. 5-3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관리 사업자 단체 조합의 설립 인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거를 보고서 조합 설립 인가는 강학상 특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법상 조합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관리법이에요. 자동차 관리법 원래 해설 보시면 각종 단체 설립에 대한 인가는 원칙적으로 강학상 인가예요. 근데 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얘는 이거를 받으면 얘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요. 그래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가지고 공적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그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땅을 강제로 뺏는다든가 이런 것들, 수용권들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특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특허로 분류가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냥 그 이외의 각종 단체들에 대한 설립 인가는 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 8번 볼까요? 정비조합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다. 무슨 얘기냐면 정비조합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냐? 응, 이렇게 보고 있죠. 그냥 각종 그 정관 변경은 다 인가라고 보세요. 정관 변경 다 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 9번 볼게요. 이것도 단타형 이렇게 암 써두실까요? 암. 단타형으로. 그 다음에 9번 행정총회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 결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해야 된다.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 결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네요. 그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인가의 경우에는 강학상 인가의 경우에는 쟁송법리가 발달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가 있을 땐 기본행위에 대해 다투어야 하고, 인가의 하자가 있을 땐 인가에 대해 다투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인데, 근데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예요? 특허예요? 특허죠. 그래서 얘는 그 법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법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자 해설 보세요. 조합설립 인가는 강학상 특허이기 때문에 기본행위와 인가 사이의 쟁송과 상황이 달라요. 다른 법리가 전개돼요. 그래서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 효력을 부여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조합설립 결의는 거꾸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위해 결의가 존재하는 그 조합설립 인가의 일부가 해당하는 절차형 요건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거꾸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 결의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구성 요소 중 하나 해당하니까 조합설립 결의에 대해 다퉈라 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예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하자면, 그 수리 있죠. 수리는 기본행위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수리든 기본행위든 싸울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인간 어때요?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에 다퉈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자 특허는 어때요?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뭔가 한 행위 하자가 있으면 뭐에 대해 다투라고 봐요? 특허에 대해 다투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세 개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지우. 그 다음에 넘기면 12번 질문 가볼까요? 12번 질문. 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집행한 이전고시에 대한 건데, 자, 이 소의 이익과 관련된 거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집행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뭔 소리냐면, 관리처분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전고시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겠대요. 왜 그런 거지? 이게 단체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해설 볼게요. 소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이미 이전 고시까지 이루어지게 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항고송을 제기해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단체법적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뭔 소리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막 그 수천 가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아파트 소유권 분배가. 근데 과거에 있었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싸울 수 있게 허락해주면 다시 그거 소유권 귀속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싸우게, 그 소유권 이전 귀속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그 소송을 허락하지 않기 위한 도구적 장치로서 우리 대법원이 뭘 사용해요? 논리필연적으로 이것이 소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이때 도구적 장치로서 단체법적 질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도 그 단체법적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강학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볼게요. 행정청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 계획의 도시정비법 뭐 어쩌고 저쩌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 체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냥 인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법조문 보고 판단해야지 여기에 부관을 붙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수익적 행정행위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알아두세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재량행위예요. 왜 재량행위라고 보냐면 이제 그 구청장이나 이제 시장 같은 사람들이 어떤 걸 판단하는 거냐면 이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을 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뭐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되게 공익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고요. 그래서 조금 잡설인데 지금 돌아가신 이제 박원수 시장 같은 경우 이거를 원칙적으로 다 안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공급이 막혔던 거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 상승한 거죠. 공급이 차단돼 있으니까. 근데 막 그 뭐죠? 막 서울 지자체마다 막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보면 맨날 제가 막 되면은 무조건 이거 재건축 재개발 인가해주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가해주겠다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제 사업시행 계획인가 각종 인가들을 말해요. 근데 왜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냐 법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실정법상 이 강학상의 부관을 일컫는 표현이 이제 실정법상 조건이죠. 그래서 아무튼 부관 붙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체법적 질서의 안정을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같이 다수인이 결부된 처분을 부관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허락하면 관리처분 계획 나서 이전고시까지 나중에 다 이루어졌다가 기부 체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나중에 혹시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보면 또 수천 세대가 집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부관 붙이는 거 허락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 3-1요. 비교 지문이죠. 얘는 이제 지방직 실급으로 나왔던 건데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행위 주택 건축 사업 시행 인가 얘는 수익적이면서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건 혹은 이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문제인 거고 얘는 주택 건축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해설을 보시면 똑같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행정행위이지만 주택 건축 사업 시행 인가는 수익적 처분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부관을 허용했는데 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이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조합 설립 인가나고 막 그런 후속적인 절차는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효력을 상실하면 단체법적 안정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인가는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아 들어가기 전에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공사판을 버리기도 전에 너 이거 공사판 자체를 버리고 싶니? 그렇다면 이거 받아. 그러니까 이 조건 수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본 듯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 해석인 것이고 그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 출제위원회의 출제 포인트 의도는 얘랑 얘를 비교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비교할 만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교로 붙였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항 대리 끝장내기 56인데 얘는 설명할 것이 없죠. 혼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학상 이제 확인인데 제 8항이요. 끝장내기 57, 147쪽이 57이요. 얘도 설명할 것이 없어요. 설명할 것이 없고 다만 이제 관련 조문 정리가 하나 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얘는 이제 왜 깔아드린 거냐면 관련 지문 정리해서 혼자 보시면 되는데 해설 자세히 써놨어요. 이 관련 지문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읽어봐야 하는 조문이에요. 이 조문 때문에 국가기속 결정을 강학상 확인이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 조문 그래서 한 번쯤 봐주세요. 네, 그렇게 혼자 처리하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강학상 확인의 예시를 물어보는 건데 149쪽 가셔서 149쪽에 3-2번 볼게요.
확인이란 강학상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존부 또는 존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정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이며 여기까지는 옳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그 예시로는 합격 증서의 발급, 영수증의 교부 등을 들 수 있다. 틀렸죠? 합격 증서의 발급, 영수증의 교부는 강학상 뭐에 해당해요? 얘는 공증에 해당해요. 그렇게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되죠. 시험의 주된 출제 포인트가 뭐랬어요? 확인에 해당하는 예시와 공증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크로스 시켜가지고 오선지 만드는 게 주된 출제 포인트니까 기억하셨어요? 확인은 판정행위고 공증은요 장부 기재 혹은 장부 발급 행위들. 그래서 발급, 교부, 그죠? 교부가 뭐예요? 주는 거. 네, 그래서 확인이 아니라 얘네들은 공증의 예시에 해당하죠. 그래 틀렸다 이렇게 빈출해서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5번 지문 가볼까요? 5번 지문 건축허가 관청은 특대한 사정이 없나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 뭐라는 거야? 이 준공검사라는 게 뭐냐면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이것이 건축 법령에 따라 제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컨펌해주는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얘는 판단해주는 확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판단해주기 때문에 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속행위래요. 뭐라는 거지? 자, 강의를 안 한 게 있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5번 볼까요? 여기 확인은 특별한 규정에 문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요. 왜냐면 판정된 대로 발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가볼게요. 149쪽 준공검사 149쪽에 준공검사인데 자 행정청이 준공검사는 관계법령을 봤더니 보고 그 다음 지금 지어진 건물을 봤더니 이것이 관계법령에 부합하면 준공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안 해주는 거지 부합하지만 난 안 해줄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딱 부합하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지문의 경우에는 출제된 것은 아니고 최신 판례여서 제가 끌고 왔는데 최신 판례여서 끌고 왔는데 아마 출제가 된다 하면 이 부분이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출제가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 1번이 출제되거나 2번이 출제가 되는데 최신 판례인데 읽어볼게요. 자, 군인연금법상 단타형으로 처리하면 되는 판례예요. 최신 판례이고 선순위 유족이 유족 연금 수호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같은 순위 혹은 다음 순위 유족이 유족 연금 수호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 선순위 유족의 수호권 상실로 청구인에게 유족 연금 지급권 이전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결정은 강학상 확인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군인연금 이 있는데 이 군인이 업무 수행하다가 죽어요. 그랬을 때 유족 중에 누군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유족에도 이게 그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순위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지위를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차순위자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였던 사람이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정해주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볼드 쳐진 국방부 장관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판정작용이기 때문에 강학상 확인이고 행정행위니까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국방부 장관이 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거부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항고소송을 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없게 되냐면 당사소송으로 싸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항고소송의 혹은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때문에. 자, 무슨 사건인지 해설을 볼게요. 이 해설은 그냥 제가 써놓은 건데 몰라도 되고 이 출제가 된다면 1번이나 2번이 될 거예요. 처분에 해당한다. 강학상 확인이어서 그 다음에 당사소송으로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억. 군인연금법상 연금법 시행령상 동순위 혹은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의 수호권 상실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호권을 이전받아 취득하려면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연금 수호권 이전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결정은 판정행위여서 강학상 행정행위 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았고 근데 무슨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죠. 육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갑이 공무 수행 중에 죽어요. 순직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배우자가 있었는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들은 왜 그걸 받냐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갑이 살아생전에 을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데 아버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받아요. 왜냐면 18세가 될 때까지 부양 의무를 갑이 부담하거든요. 그 의무를 국가가 대신 이행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얘는 이제 이분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원래 그 부양 의무를 부담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유족연금 지급받고 있었는데 을은 후에 만 18세가 되어서 유족연금 수호권을 상실했고
그 와이프는 어떻게 되냐면 재혼을 하신 거예요. 다른 분이랑. 그래서 이제 그 갑의 부인이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을과 병이 유족연금 수호권자로서의 선순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갑의 부모였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죠. 이 을의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요. 정과 무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영유권 이전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취소송의 배타적 권한의 원칙 때문인 거죠. 처분에 대해 다툴 때는 그것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그것이 처분이 개입되어 발생한 법률관계의 문제라면 처분에 대해 싸워야 되고 처분으로 항고송에 대해 싸워야 되고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조금 시험장에서 실제로 만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봐두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공증 들어갈 텐데 강의할 것이 없고 50쪽 가서 공증 들어갈 텐데 강의할 게 없어요. 그렇죠? 혼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리플도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면서 그 밑에 설명 써드린 것처럼 예습을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복습하시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복습해가지고는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강의가. 그죠? 그래서 예습을 했음을 전제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습하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 혼자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강의 때 설명해 주겠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이거는 좀 혼자서 봤더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 쭉 설명해 달라고 리플로 달아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취합해가지고 제가 막판에 추가로 한 강이나 두 강 더 찍을게요. 많으면 두 강이고 적으면 한 강이죠. 아예 없다 그럼 저는 좋죠. 자, 16번 질문 볼게요. 이거 단타형으로 암기하는 거고 17번도 단타형으로 암기하는 건데 비슷해가지고 상상 들어가지고 묶었어요 제가. 자, 16번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이 상표권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상표권이 그 오뚜기예요. 오뚜기 그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 변태처럼 그렇게 그 오뚜기 아시죠?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상표라고 하는데, 그 상표는 이제 그림이죠. 상표 그림인데, 그 그림은 상표권 등록을 한 사람이 이제 그걸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등록을 하면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의 말소 등록 행위는 항고송의 대상이냐, 그러니까 처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다시요. 그냥 보면 어려워요. 상표권자인 법인이 있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청산이 끝나잖아요. 청산이 뭐예요? 청산이 뭐냐면 이제 회사가 망했다는 것은 빚을 냈는데 빚을 더 이상 갚을 수가 없게 됐다 이 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 모여가지고 빚파티 빚잔치를 한다고요. 다 했는데 그 빚잔치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자, 청산이 끝났습니다 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산 종결 등기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의 말소 등록 행위는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청산 종결 등기가 이루어지면 특허청장이 그래 이제 더 이상 얘는 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 상표권을 말소하거든요.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과연 이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에 의해서 법인이 갖고 있던 상표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인가. 다시요. 특허청장의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상표권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이 실제로 청산 사무를 종결할 때 소멸하는 것이지 행정청의 말소 등록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소리냐면, 자, 청산 종결 등기가 있으면 이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민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론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데 설명을 하긴 해볼게요. 청산 종결 등기는 청산이 이제 종결이 되면 그것을 이제 등기소에 가서, 우리 이제 법인이 사라지는 절차를 밟았었는데 그걸 청산 절차라고 하죠. 밟았었는데 그 절차가 끝났어요 라고 법인에 가서 등기를 하고, 그 등기가 있으면 특허청장은 그거에 후속해서 기존에 그 법인이 갖고 있었던 상표권을 말소 등록해요. 이제 장부에다가 그 상표권 이제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소 등록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이 말소 등록 행위가 과연 처분인가가 문제가 됐고,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행위에 해당해야 되는데 행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작용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해야 하죠. 맞죠? 그러니까 쟁점이 되었던 건 이거예요. 상표권의 말소 등록 행위, 그러니까 특허청장의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법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표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 대법원은 이 상표권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냐면 실제로 청산 사무가 종결되면 그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이 말소 등록 행위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 청산 사무가 종결이 실제로 되면 그때는 그냥 법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들고 있을 주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권리도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상표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막판은 어떻게 기억해요?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 아님 이렇게 외워야 되죠. 처분 아님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는 이건 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표 사용권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는 과연 처분이냐인데 얘는 이제 처분이라고 봐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가학상 공증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명에 따라서 특허청장이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을 거부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가 처분이라더니 뭐 또 거부가 처분이래. 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떠한 거부 행위가 있을 때 그 거부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의 객체가 처분이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추가로 신청권도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제 물론 신청권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객체가 처분이라면 거부도 처분이 되는데 과연 객체가 처분인가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상표 사용권 등록은 처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학상 공증이니까, 그래서 행정행위니까 처분이라고 봤는데, 자 설명을 또 해볼게요. 상표 사용권 사용권 설정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럴 리는 없는데 다른 예를 들어볼까? 그 맥도날드가 되게 이거랑 관련 있죠. 그 맥도날드에서 그 상표 있죠.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생겼지? 하여튼 그 노란색 M 이렇게 M이구나. 이렇게 맥도날드 있죠. 그거를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있게 맥도날드에서 그 상표 사용권을 다른 회사에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줄 때 빌린 회사 있죠. 다른 회사. 그 빌린 회사는 상표 사용권이라는 것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권 설정을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을 하면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까지 또 배경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죠. 보통 그 유명한 회사들은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을 안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 유명한 회사들이 아니라 진짜 너무 유명한 회사들은 오히려 하죠. 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직접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맥도날드를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고 막 그럴 때 이렇게 회사들에 줘버리죠. 스타벅스도 아마 그럴걸요?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스타벅스도 아마 신세계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해가지고 신세계가 그걸 사용하고 막 그런 걸 거예요 아마.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2쪽으로 가셔서 끝장내기 59 수리 볼게요. 수리. 근데 수리는 강의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서 다 다뤘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 신고할 때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신고할 때.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얘기 그대로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강의할 게 있구나. 동그라미 5번 볼게요. 대법원이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으로서는 신고가 있어도 이에 대해 가부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을 유인이 생겼대요. 뭔 소리냐면 자 우리 대법원이 옛날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에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리 거부에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가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옛날에 그냥 수리를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이제는 수리고발 처분성을 인정하니까 소재기를 받을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꼼수로서 아무 리액션도 안 하는 거예요. 국민 불안하게. 그래서 2017년경부터 일부 문령에서 신고와 관련해서 수리 통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신고하고서 며칠 내에 답이 없다. 그럼 수리가 있었던 걸로 간주해버리거나 아니면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간주하는 규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간주하는 건 왜 이러냐면 자기 완결 신고의 경우 그냥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뭐예요?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뒀고 지금 이 14조 건축법 14조랑 21조는 이 건축 신고에 대해서 사망해서 그런 규정을 두었고 건축법의 경우 착공 신고의 경우 21조에서 그런 규정을 두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 그리고 요거 갖다가 작년에 장난을 쳤죠. 2017년에 장난을 쳤죠. 8년에. 그래서 혼자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지문들 보다가 보시면 그냥 지금 볼까요? 6-1번 153쪽에 6-1번 볼게요. 6-1번 행정청은 건축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여기 띄워야겠죠.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선지예요. 뭐가 틀린 거냐면 자 이게 그 건축 신고가 있고 여기 보면 착공 신고가 있는데 착공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 간주 규정이 있는데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 간주 규정이 없어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네,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딱 여기 이 세 개 지문까지는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착공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 간주 규정이 있고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 간주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 착공 신고에 대해서나 건축 신고에 대해서나 통지 의무는 둘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착공 신고는 3일 내에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 신고는 5일 내에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6-1번은 이 건축 신고도 틀렸고 이 5일도 틀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선지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강학상 통지 끝장내기 이 60번 통지 들어가 볼게요. 통지 보시면 얘도 강의할 것은 없고요. 통지 바로 그냥 관련 지문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자, 관련 지문 정리 1번 구건축법, 구 이런 거 들어가면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건축법 및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리고 이 법 몰라도 돼요. 그냥 뭐 이런 것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 독촉할 수 있으며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첫 번째 뜬금없이 지금 통지 배우는데 왜 납부 독촉 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 근데 납부 독촉이 뭐 하는 거냐면 너 세금 내야 될 게 있으니까 얼른 내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통지의 일종이긴 해요. 그런데 자 통지 일종이긴 한데 이 통지를 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면 체납 처분 절차에 스텝을 밟아 들어갈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그 후속하는 체납 처분 절차를 적법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독촉이. 그래서 법적 효과를 갖죠. 뭔가를 단순히 알려주기만 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독촉이 법적 효과를 갖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걔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다음 최초 독촉이라는 글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1-1번 보세요. 행정상 강제행수에 있어 독촉의 처분성은 인정되는데 최초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반복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촉 한 번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독촉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절차에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스텝을 밟아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꼭 반복한 독촉은 있어도 추가적인 이 자체가 갖는 독자적인 법적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존의 법률 관계를 이미 발생되어 버린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 뭐랑 논리 구조가 완전 똑같냐면 계고랑 똑같죠. 계고는 뭐냐면 행정 대집행 절차 중 하나인데 계고도 1차 계고에만 처분성 인정되고 2차, 3차 계고 처분은 아니어서 그냥 날짜를 늘려주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싱크로가 딱 맞아요. 자, 계고도 행정 행위 중에서
통지에 해당하고 얘도 1차에만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독촉도 행정행위 중에서 통지에 해당하고 1차에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볼게. 4번 볼게요. 3번? 3번? 3번은, 네, 이거 기본과목 때 했던 거구나. 4번 볼게요. 4번. 농지법상 농지처분 의무의 통지는 그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게 한다는 점에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자, 해설 볼게요. 참고로를 지울까? 참고로 지울까? 그러니까 농지처분 의무의 통지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농지가 부족할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 귀한 농지를 농사짓기 위한 목적으로가 아니라 투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자식은 농민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농지를 팔으라는 통지를 해줘요. 넌 농민이 아니니까 이걸 가질 수가 없으니까 파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농지처분 의무 통지라고 해요. 그런데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그걸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알려준 행위인데, 이게 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냐면, 그러니까 이 통지의 내용은 그냥 단순히 너는 의무가 있어 이걸 알려주기만 하는 행위인데, 관련 법조문에 그거에 따라 이행을 안 하면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전제 절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 효과를 갖고 있고,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마 수험적으로는 결론적으로 그냥 외워야 되는 것이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 처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5-1번 볼게요. 5-1번. 2010년 서울시 교육행정직으로 나온 건데, 자, 기간제 교원. 이 기간제 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기간제 교원. 기간제 교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대학교 이제 조교수 사건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조교수 사건. 김민수 교수님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예. 근데 아무튼 그 교수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 테뉴어 받지 못하신 교수님들 있죠.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씩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 그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정확히 말하면 판례는 임용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판례를 갖다가 임용기간 만료 통지에 왜 처분성이 인정됐겠니? 얘를 우리 대법원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로 본 것이 분명해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서울시 교양에서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근데 도대체 왜 이게 뭔데, 이걸 통지로 행정행위 중 통지로 보고 왜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거냐면, 자, 요 5-1번 사건이 그 사건이고, 그리고 그냥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학자들의 자의적 해석이 없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출제가 되려면 요렇게 출제가 돼야 돼요. 5-1번처럼.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더 출제가 많이 됐고 최근에 되고 있죠. 보시면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자가 서울대 총장이었어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3년의 계약을 하고서 조교수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장이 임용기간이 끝났네요 이렇게 딱 알려주는 통지를 했대요. 임용기 끝났다는 통지를 했대요. 그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용기간이 끝났어도 얘를 계속 쓰고 싶다면 임용기간이 끝나가는데 이제 우리 계약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임용기간이 끝났네요.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냥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거 너 나가라 이건데, 대학 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읽어볼게요. 해설.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재임용의 거부를 의미하고, 재임용 행위는 근데 처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재임용하면 그 다음 텀에 한 번 더 국공립대학의 교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특허에 해당해요. 특허. 왜냐면
그 공무원 임용이 특허인 것처럼 한 번 더, 한 텀 더 임용되는 것은 이제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어떠한 거부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거부의 객체가 처분해야 되고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과연 이 경우가 재임용과 관련해서 신청권이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따라서 재임용 신청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성도 인정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뭐라고 판단하냐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이게 포인트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해서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거부 처분이 났다. 그러면 이거 처분으로 보아서 법원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싸웠어요. 싸워서 아마 이기셨어요. 이기셨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왜 보통 임용기간 만료 통지 잘 안 하는데 여기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갖는 게 보통이에요. 실제로는, 실무상으로는. 근데 이때 이제 이분이 총장의 비리를 계속 욕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장 이를 갈면서 너 다음 텀에 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 9번이 최신 판례인데, 9번이 최신 판례인데 9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9번이 이제 조달청장, 이게 최신 판례인데 이렇게 문구만 보면은 뭐야 막 이렇게 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판례 원문인데 조달청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달청의 장이죠. 조달청장. 조달청장이 갑 회사로부터 중소기업 청장,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벌써. 중소기업 청장, 갑 회사, 조달청장. 그런데 조달청장이 갑 회사로부터 중소기업 청장이 발행한 참여 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 자, 주어 동사 잘 찾아보세요. 중소기업 청장이,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중소기업 청장이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했는데, 중소기업 확인서를 누구한테 발급하냐면 갑 회사한테. 중소기업 확인서가 뭐냐면 이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라고 확인해주는 문서를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해요. 그런데 그 확인서에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얘는 중소기업이긴 한데 중소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 입찰에 참여를 시켜서는 안 돼요 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그 확인서를 중소기업 청장이 갑회사한테 발급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갑회사는 그것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갑회사는 왜 그 조달청장에게 그런 문서를 제출했냐면, 조달청장이 어떤 이제 입찰 계약을 하려고 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사용하는 물건이 필요한 것들을 다 거의 다 대부분 조달청장이 하는데, 입찰 계약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입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갑도 그 입찰에 참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중소기업 진흥 의무를 이제 헌법상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물건을 좀 써주려고 하는 이제 관련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장이 입찰을 하긴 하는데 어떠한 물자를 조달할 때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네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컨펌 받아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그래서 갑이 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던 거예요? 중소기업 청장이. 근데 얘는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는 애예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갑회사는 애초에 안 될 거를 알지만 조달청장한테 이렇게 비벼볼 생각으로 이걸 제출한 건데, 뭐냐면 중소기업 청장은 제가 여기 해당한다고 하는데, 참여 제한 대상 해당한다고 하는데 전 아니거든요. 전 중소기업이고 참여 대상도 아니에요. 이렇게 비벼볼 의향으로 일단 최소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제출했어요. 그리고 제출받고 받으니까 이제 주어가 이것과 이 볼드 친 부분이 엮이는 거예요. 조달청장이 뭐 했냐면 갑 회사에 대해서 뭘 했냐면 통보를 하나 했는데, 그 통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네가 제출한 중소기업 확인서에 참여 제한 문구가 명기되어 있네. 근데 갑이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면 광급 레미콘 물량 배정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려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의 통보를 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처분인가?가 문제가 된 거죠. 해설 보시면 이게 뭐라는 거야? 뭐가 왜 문제가 된 거야? 수험적으로는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관련 법령상 물량 배정 중지 조치는 조달청장의 권한이었는데 통보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내 통보의 내용을 보니까 조달청장이 갑에 대해서 물량 배정 중지 조치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통지 자체가 물량 배정 중지 조치를 한다는 건가가 문제가 된 거죠. 왜 그랬냐면 내용이 만약 네가 이러이러한 참여 제한 대상 기업이라면 너를 상대로 광급 레미콘 물량 배정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너 참여 대상 제한 기업으로 문구가 명기돼 있네? 딱 이렇게만 말한 거죠. 그래서 통보 내용은 만약 이러이러한 경우라면 뭐뭐 하겠다라는 것이었으나 실질은 뭐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 중소기업 확인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청장이 발급했지만 난 얘 믿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네가 이거라고 판단해. 그러니까 널 상대로 광급 레미콘 물량 배정 중지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질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제한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대기업과 일정한 지회 또는 종속의 관계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자가 경제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갑이 이제 대기업과 이제 그 주식이 이제 지배 종속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사안이에요. 복잡하죠? 근데 저도 이거 보고서 이게 주어 동사가 뭐고 뭔 소리지 해가지고 판례 원문 막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나 수험적으로는 아무튼 조달청장이 뭐 이런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거 통보했다, 처분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됐죠? 네. 자 이제 쉬었다가 행정행위 효력 끝장내기 60일 155쪽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